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넘게 내렸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도, 춘천 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 5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지하터널에서 실종됐던 노동자 2명의 시신은 조금 전 수습됐습니다. 배수시설을 점검하던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하에 어제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이후 양국의 외교장관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한다면 오늘 만남이 마지막 담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도 종료 시점을 2달 앞당겨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최근 보석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난 대형 산불이 한 달 넘게 확산되면서 남한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불탔습니다. 주요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푸틴 대통령은 군인들을 산불 진화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도, 춘천 지역 등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또 벼락도 치면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로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이 수습이 됐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수도권의 비는 오늘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 등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동부 일부 지역과 강원, 춘천 지역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새벽 5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내린 비는 경기 광명 66mm를 비롯해 서울 59.5mm, 강원, 홍천 54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형성된 비구름대가 기류를 따라 계속 같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는 폭우 탓에 빌라촌 인근의 축대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비가 그친 후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오전 폭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지하터널에서 배수시설을 점검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죠. 어젯밤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 상태였는데 밤사이 이어진 수색 작업을 통해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이들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8시 20분경입니다. 배수시설을 점검하러 지하로 내려간 작업자 3명의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는 땅속 40m 깊이에 있는 지하 터널에서 일어났습니다. 빗물을 가두어 주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작업자 2명은 오전 7시 10분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12월 완공을 앞두고 매일 해왔던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당시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졌지만 평소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30분 뒤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수로를 타고 물이 흘렀고 다른 수문도 연달아 열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있던 지하 터널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사태를 파악한 시공사 직원 A씨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갇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3사람은 모두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터널의 수위는 3m가 넘었습니다. 앞서 내려간 협력업체 직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뒤늦게 내려간 시공사 직원 A씨와 미얀마 국적의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C씨도 밤사이 이어진 수색 작업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폭우는 올해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 발표 직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도 기상청의 예보보다 훨씬 많았고 호우주의보는 이미 비가 한바탕 쏟아진 뒤에 발령돼 시민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갑작스럽게 쏟아진 장대비에 시민들은 낭패를 봤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안 나갔거든요. 아침에는 오는 줄 몰랐어가지고. 아침에 잠깐 한 1분 정도 나가 있었는데 쫄딱 젖었어요. 창문 조금 열어놓고 잤는데 그 틈으로 비가 막 내리쳐서 다 콘센트 그쪽에 좀 젖고 그랬어요. 새벽에 몇 번 일어난 것 같아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한 직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자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상청의 예보엔 어제 오전 집중호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엔 오전 7시 30분에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날씨 중계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상 날씨를 체크했는데 오늘 밤에 비가 와서 조금 놀랬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더 강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뉴욕 현지 시간 8월 1일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현지 시간 8월 1일에 소집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되겠군요. 네, 로이터 통신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8월 1일 목요일 비공개 회의 소집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8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가 1일 오전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이 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죠. 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테레스 총장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처음인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안보리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또 입장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어제 당국자 명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발사체를 미사일로 조기에 규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응이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5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에는 단거리이고 작은 미사일이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어제 추가 발사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나온 반응이 없습니까? 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5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다들 하는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한 점 등을 미뤄보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죠. 조금 전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그 군 당국의 분석과 다른 것으로 군이 오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신형 조종 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2달여 만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9월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만 합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그제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이틀간 상하이에서 제12차 고위급 협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은 류어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이 이틀간 상하이에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미중 양측이 무역 분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또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협상에서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는 증거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측이 9월에 다시 고위급 협상을 열기로 하면서 무역 전쟁 격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우리를 제외를 할지 일본이 결정을 하는 날이 이제 내일이고요. 하루 전날인 오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인데요. 막판까지 일본을 상대로 설득을 할 예정이지만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곳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신 취재진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27개 나라에서 참석하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이 호텔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일본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큽니다.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RF 기간 동안인 2일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로이터 통신에 이어 아사히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일본에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한국에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본은 미국 중개 방안 제안을 부인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 발표가 아닌 만큼 내용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태국 북한 대사관 주변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정 누르지 마십시오. 정 누르지 마십시오. 일머답니다, 겸은. 북한에서는 이번 ARF에 이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주 태국 북한 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번이 10년 7개월 만입니다.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서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도 예정보다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31일 기준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2.25에서 2.5%였던 통화정책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가 2에서 2.25%로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다만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와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두 위원회 반대는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험성으로 풀이됩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달로 121개월째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120개월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 선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외에 뺑소니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선장은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결정이 잘못됐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긴급 체포가 됐고 경찰이 추가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씨 선장은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부다페스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 수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다며 보석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리 선장의 국적인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정 직후 경찰은 유리 선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조사 중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자 유리 선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이른바 뺑소니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유리 선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난 큰 불이 지금 한 달이 넘게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00만 헥타르,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림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꺼보지만 불씨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한 달 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시베리아 이르쿠츠 크주와 크라스노 야르주 전체, 동시베리아 브라티아 자치공화국 2개 지역, 극동의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1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미 산불 피해 면적은 300만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남한 면적의 약 3분의 1이 불탄 셈입니다. 러시아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2,700여 명의 인력과 390여 대의 소방장비, 28대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산불이 번져가고 있어 역부족입니다. 또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가 거주 지역으로 번지며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인들을 산불 진화에 투입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크렘린궁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일부 의원들은 산불 진화 비용이 산불로 인한 피해액보다 더 클 경우 진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명령을 취소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돌아온 조국 교수가 오늘 서울대에 복직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휴직원을 제출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조 교수는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발탁되면 또다시 휴직을 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양미강 최고위원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동영 대표의 당 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당권파는 지난 1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권파가 비당권파를 징계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역시 관심을 받고 있는 재량 근로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노사 간에 합의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보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 도입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 직종도 늘렸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포함한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0.07% 오르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기 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높은 시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섬이나 산간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가 시험 운영이 됩니다. 충남과 전남에서로 공공부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30곳씩 배달점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7개 지역을 더 선정해서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사 바늘의 공포를 줄일 수 있는 신개념 약물 전달 패치를 고안했습니다. 복사 어금니의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파스처럼 붙이면 고분자 약물을 피부 속으로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새로운 약물 투여 방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들과 직원 2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앞바다에서 유조선 접안 작업 도중 60대 선원이 밧줄에 머리를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캐릭터 버즈의 목소리로도 익숙하고 수많은 외화 더빙으로 친근한 목소리로 잘 알려진 성우 박일 씨가 어제 향년 70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면 중에 별세를 했다고 유족 측이 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축제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손여름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주제로 12개 메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르가니스트 최규미 씨가 오르간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영국 세인트 올번즈 오르간 콩쿠르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서 아시아인 최초 1위 기록도 세웠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지정곡 최우수 연주자에게 주는 상까지 받아서 3관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앞서 나왔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건 거의 넉 달 만입니다. 추경안과 우리에 대한 일본 경제조치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도 오늘 열리는데요.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이 오늘 8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바뀐 강사법에 따라 학교들이 공채를 처음 하면서 절차들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공개 채용 공고도 끝내지 못한 학교도 있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 내리는 곳이 있고요.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빗줄기는 비교적 약해졌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북부 지역에 최대 40mm가 더 오겠고요. 소나기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과 광주가 35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아침에 모두 비가 그치면서 최고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않고 사고 파는 현장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와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로 보이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식용견 경매장 실태를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장을 실은 차량이 한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 안엔 200여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무허가 식용견 경매장입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매가 시작됩니다. 울부짖는 개들은 막대기로 찌르며 흥정합니다. 이름 대신 그때그때 매겨진 가격으로 물립니다. 매주 3차례 경매가 열리는 이곳엔 전국에서 200여 마리의 개들이 모입니다. 도사개는 물론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로 보이는 개들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두 불법입니다. 2칸 정도로 해서 견종을 좀 나눠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검사를 한다고 오로지 판매만 하는 거래만 이루어지는 거죠. 팔리지 않는 개들은 빈 밥그릇과 함께 이곳에서 다음 장날을 기다립니다. 철장 속에서 상처가 생기거나 피부병이 의심되는 개들도 있습니다. 식용견, 반려견 구분은 전혀 되지 않고요. 곳곳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도살장으로 개들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용견 경매장들은 대부분 무허가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식용견이 아닌 반려견만 판매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한 아파트 13층에서 어제 오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거실 내부와 베란다 쪽 벽면 등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 쪽에서 연기가 보였다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 환자가 일주일 사이 3배로 늘어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같은 식당을 이용한 손님 중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지난주 19명에서 어제까지 6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이 제공한 중국산 조개 젓갈을 발병 원인으로 의심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농협 계열사 농협 파트너스의 계약직 직원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아왔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어제 농협 파트너스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장 직원 2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 차원의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회장 주관으로 준법 감시 최고 책임자 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 혐의를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먼저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허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행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알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일정한 균형을 맞춰서 비교 형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 없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시죠? 일단 국민의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피의자의 인권과 알 권리를 비교 형량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볼 때는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게 되면 그 순간 유죄 추정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의자의 인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라도 피의자 인권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 전에는 반드시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 이후에는 공표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공개 재판에 따라서 검찰과 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겠죠. 서로 범죄 사실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증거라도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공개된 증거를 놓고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기소 전에도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그 사회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개별 사안이 아닙니다. 네. 공적 사건의 그 발생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어떤 범죄를 행했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 알아야 될 권리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동전의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가기관 역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도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권력의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이것은 또 국민에게 그 알려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전적으로 부정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무리수도 그 발생을 하고요. 네. 또 규범의 한계 기능, 즉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규범의 한계 기능을 언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회 전체가 공고화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학적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알 권리가 더 우선시 돼야 되면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여러 가지 무죄 추정에 반하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허윤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고유정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고유정의 공소장을 보면 범행의 동기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점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확보를 해서 고유정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체포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마치 고유정이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여론, 그런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좀 손쉽게 수사를 이끌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체포 영상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법적 평가로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유정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죠. 다만 경찰의 그 입장에서 발생은 징계 사유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청 내에 공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의 그 공평성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에만 배포한 점, 네. 이 점 하고요. 더군다나 그 체포할 당시에 물론 적정 절차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란다 고지 등을 다 고지를 한 것을 보이지만 수갑을 채우는 모습 자체를 과연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그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에 관한 손상을 네. 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의 사유도 될직하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공개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내부적 측면에서 봤을 네. 때 경찰이 사실은 이 피의자 고유정을 빨리 특정을 하고 나름대로 살인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미흡한 수사에 대한 비난, 이것을 나름대로 그 해명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었던가. 이만큼 고유정의 그 범죄성이 그 잔인하고 고유정의 범죄 지능이 이 정도로 높였다. 이런 측면에서 알 권리라고 하는 이름 판단할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이렇게 잔인하고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그 인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영상을 보라. 그러면 공익성에 부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부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보 절차에 입각을 해서 배포를 했어야 되고 또 한 언론사가 아니고 공정하게 균등 보도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공익 목적은 일응 달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란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 또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수단으로 피의 사실 공표가 실제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무죄 추정 원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죄인데 왜 부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현행범이 사람을 살해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목격자도 많기 때문에 유죄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유죄 추정을 하는 이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사실 범죄 혐의가 좀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라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재판받을 권리라든지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경찰도 실제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활용을 해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을 그렇게 활용하진 않는다 손치라도 그 수사의 그 한목적성을 지향하는 비공식적 측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욕 때문에 매년 자살하는 건수도 상당한 수에 뭐 이르긴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 의해서 재판 결과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인격적인 손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임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무죄 추정의 그 원칙과 그 관련돼서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제 기본 원리이지만 예를 들면 아직 그 완전히 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명수배라든가 공개 수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명백하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공익 목적에서 여전히 인정되는 이제 이런 입장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살인 사건이나 아동 학대 등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을 잡았을 때 뭐 얼굴이라든지 신원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소 전까지는 그냥 뭐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의자의 이 인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권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얼마든지 침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의 인권이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당연히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돼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검찰이나 그 경찰의 공보 준칙들이 있는데 그 준칙들을 보면 예외적인 경우 범죄 수법과 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경우에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유사 범죄 발생을 막는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고유정 사건 같은 국민들의 공분이 심한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규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교수님? 이를테면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에 정확한 범주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늘 이제 그 관행처럼 문제가 되었던 것도 어떨 때는 공보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떨 때는 또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무엇인가 법령에 근거해서 공보 준칙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법적 구속력과 지금 말씀하신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재단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령에 이제 그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일관되지 않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익적 목적과 관련된 추가 주제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사기 그리고 불법 도박, 마약 등 그냥 방치할 경우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잇따를 수가 있어서 피해가 더 확산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찌감치 그 피해 사실을 좀 공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다단계라든지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수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당연히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이제 계속 반복 발생하는 범죄 수법을 네.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기능이 분명히 담보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극단적 범죄라든가 더군다나 증거가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소 전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결국은 범죄를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사건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의 보도 기능 역시 자유로운 접근과 공개를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무죄 추정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의 얘기만 계속 전달되는 이러한 전달 방식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자체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월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위조해서 약사 행세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관련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울산지검이 수사를 했고 최근 대검에서도 수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묘한 시기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요.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를 실제로 수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울산에서 그렇습니다. 일어난 겁니까? 울산에서 발생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에 있는 경찰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검경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들입니다. 이 수사기관들이 서로 갈등 상황에 빠지면 결국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수면 아래 잠재돼 있던 그러면서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던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제대로 된 공보 준칙을 좀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경찰에서는 무면허 약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 해당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원까지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피의사실 공표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이 30대 무면허 약사 면허를 위조해서 실제로 행한 이 범죄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위조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은 공개적인 재판정에서 재판장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이 맞붙어 싸워서 가려야 될 문제지 이전에 검찰과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울산 무면허 약사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울산 무면허 약사 사건 이전에 사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있었죠? 네, 2년 전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물에 대해서 업자에게 환부한 것은 아니냐 이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 역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과 팀원이 바로 약사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울산 검찰의 대들은 경찰에 대해서 손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울산 경찰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진정한 무죄 추정 원칙으로 검찰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검사부터 수사를 했어야 됨이 더 도덕적 우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 역시 피의사실 공표죄에 여전히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의사실을 여전히 공표하는 것은 결국 울산 경찰에 대한 손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울산 경찰도 가질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공보 준칙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던 거는 엄연히 검찰과 경찰의 공보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외국의 사례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은 공개를 하고 어떤 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고인의 범죄를 실제로 자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백에 따라서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될 방어적인 무기인데 이거를 미리 공표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이런 그 미국의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보 준칙을 정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꼭 피의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가 실제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정확하게 유죄인 범죄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한다던가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사람의 그 신원을 좀 공표를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웅혁 교수님, 검찰과 경찰의 공보 준칙 등을 좀 수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준칙을 수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요. 방식도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시기도 예를 들면 수사, 내사는 제외한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 조항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두로 얘기해 주는 것도 공보 준칙의 예외 조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칙 사항이 대하여서 개선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준칙은 단지 준칙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격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언론의 그 역할과 취재 방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언론의 기능이 아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종용을 한다든가 좀 알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방조범의 또 혐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도 뭔가 지금까지의 받아적기 방식에서 좀 벗어날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요약하게 되면 법률도 만들고 언론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나친 취재 경쟁도 조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두 분에게 같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 126조.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형법 126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이제 피의 사실 공표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상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명문화된 법이 존재를 해야만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또한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 126조 이웅혁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존재하면 법의 규범력을 당보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이 위반 건수가 약 347건이지만 실제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문화된 것을 그대로 좌시만 하고 방관만 할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조항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런 조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문화될 바에는 이거 자체를 없애는 이런 방식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법이 존재함으로써 규범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은 무용지물된 것은 절대적인 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엿새 만에 어제 또 발사체 발사에 나선 북한. 우리는 이번에도 이게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 아침 새로 개발한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강원도 원산 갈말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발사 이후 엿새 만입니다. 정점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250여 킬로미터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25일 발사 때보다 고도와 비행거리 모두 줄었습니다. 합참은 25일 미사일과 유사한 걸로 보고 있으나 이번에 의도적으로 비행거리를 짧게 한 건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하강 단계에서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유격 체계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25일 발사한 미사일 2발 모두 속도가 마하 5에서 6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방어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공개석상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를 위협 도발한다면 북한은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주에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조은누리 양. 오늘이 실종 열흘째인데 드론도 띄우고 수색견도 늘려서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정신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수색 경로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드론이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산은 온통 흑백입니다. 열을 내뿜는 물체는 짙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풀숲에 움직이는 동물의 움직임부터 수색 중인 사람들도 감지됩니다. 조은누리 양이 사라진 지 벌써 열흘째. 밤에도 조양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조그만 단서라도 보이면 손전등을 들고 곧바로 산을 오릅니다. 대리석이 낮에 열이 받아갖고 이제 그게 식어서 사람 형태로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동물이 이제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사람으로 오인해서 차를 타고 험한 산을 넘기도 합니다. 야간 수색팀을 따라서 산 중턱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저희 조명을 잠깐 꺼보면 이렇게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경찰들도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숲풀 사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제밤 2시간 동안 이 일대를 뒤졌지만 조양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신의학과 교수와 조양 담임 선생님을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양의 행동 습관을 분석해 수색 경로를 새로 정하려는 겁니다. 또 어제 전국에서 수색견 9마리를 추가로 차출해 수색견 투입을 2배로 늘렸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주에서는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 고등학생이 실종돼서 역시 공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게 사흘 전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전단을 돌립니다. 같은 학교 2학년 유동현 군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유군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가족이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통해 유군의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집에서 나와 계속 남쪽을 간 유군은 저녁 7시 16분 성읍농협 앞을 지납니다. 32분 뒤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을 지나 8시가 지나도록 계속 걷습니다.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겁니다. 유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제주 해양경비단 앞입니다.
저 CCTV를 통해 유군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유군은 제가 서 있는 길 건너편 보행로를 따라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유군은 175cm 키의 마른 체형입니다. 평소 안경을 썼지만 실종 당시엔 쓰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반소매 웃옷과 검정색 반바지, 슬리퍼를 신은 채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만 사흘째인 어제 공개 수사로 바꿨습니다. 유군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며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형수술 후기 사진들을 보다가 자신의 사진을 확인을 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자신은 쓴 적이 없어서 병원 측에 알아보니까 5년 전부터 병원이 허락도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서 그런 병원들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장모 씨는 인터넷에서 성형수술 후기를 검색하다 자신이 쓴 적도 없는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인 것 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흉터가 되게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장 씨가 5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해 누군가 마치 장 씨가 쓴 것처럼 올렸던 겁니다. 당시 수술을 했던 병원은 홍보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말 눈 한쪽이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병원들이 사실은 많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장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사진을 지웠습니다. 환자의 치료 후기로 병원을 광고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결국 장 씨는 지난 3월 이 병원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뒤에 돌아온 답변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병원이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건소 측은 민원이 너무 많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성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형 앱들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광고들의 절반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후기를 쓰면 수술비 47%를 깎아주겠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 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광고로 의심되는 후기도 수두룩합니다. 일부 병원은 눈과 코 성형, 지방 이식을 함께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홍보합니다. 일명 의료행위 묶어팔기인데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 세계 최저가라는 거짓 과장된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복지부가 성형 의료 광고 2,40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불법 광고였습니다. 병원 27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병원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료비를 깎아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 통로인 성형 앱은 광고를 대행해준 것이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곳은 열심히 관련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해서 이걸 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앱을 이용한 의료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넘게 내렸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도, 춘천 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 5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지하터널에서 실종됐던 노동자 2명의 시신은 오늘 새벽 수습됐습니다. 배수시설을 점검하던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어제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김정은 위원장 지도하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이후 양국의 외교장관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한다면 오늘 만남이 마지막 당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중의 달러화를 걷어들이는 정책 종료 시점도 2달 앞당겼습니다.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은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됐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최근 보석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난 산불이 한 달 넘게 번지면서 지금까지 남한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주요 지역에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양미강 최고위원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동영 대표의 당 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당권파는 지난 1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권파가 비당권파를 징계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재량 근로제와 관련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대상 직종도 늘렸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거의 넉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이 태양계외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73광년 떨어진 우주에 있는 행성인데 대기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슈퍼 얼스로 불릴 만한 태양계외 행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TOI-270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행성계에는 항성인 TOI-270 주변으로 지구보다 약간 큰 TOI-270b와 해왕성만한 크기의 행성 2개가 공전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TOI-270b에는 대기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전 주기가 3.41인 이 행성은 매우 뜨거운 대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성들을 찾아낸 건 나사의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인 테스입니다. 나사는 테스가 지구 크기의 행성 18개를 찾아낸 뒤 지난해 퇴역한 케플러 1000체 위성을 대체한 위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을 찾아낸 것이 행성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진화하는지를 알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지역에서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지금까지 3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도로에 설치된 폭탄을 건드리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버스 승객 34명이 숨졌는데요. 희생자의 절반이 어린 아이나 여성입니다. 터진 폭탄은 무장단체 탈레반이 설치해둔 건데요. 길가에 설치된 폭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화학 물질이 가득한 공장에 불이 나면서 유독성 물질이 함께 불탔습니다. 당국이 인근 주민 7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불이 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엘살바도르 중서부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났습니다.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집 전체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닮아 유명해진 한 러시아 여성이 지난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의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행 가방 안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데요. 숨진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올랐었는데요. 현재 체포된 남성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00여 개의 치아 조각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데요. 모두 인도에 사는 한 7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소년은 3살 때부터 턱이 붓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턱 안에서 여러 개의 커다란 치아 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안전하게 제거됐는데요. 의사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많은 치아가 제거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30mm 넘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과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출근길에 우산을 챙겨야겠죠? 네, 비가 서서히 그쳐가곤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에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는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오후까지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비가 내립니까? 네, 일단 오전 중 비가 그치기 전까지 앞으로 비의 양은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에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의 소나기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후텁지근하기는 했지만 기온은 좀 내려갔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특보가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주의보, 또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35도, 청주 35도, 광주도 35도까지 오르고요. 대구는 36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이 30도, 춘천이 31도로 중북부 지역은 조금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일은 그러면 기온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서울의 기온이 33도, 주말에는 34도, 또 다음 주에는 35도를 넘는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외출을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요. 중북부 오전 갬, 남부 오후 소나기, 무더위 계속입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고요.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네, 비 소식과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노쇼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새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구단 유벤투스 측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팬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거만한 행동이라는 항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이 늦어진 것도 당시 여건 때문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넬리 회장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단 한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거만한 행동이라는 항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아넬리 부회장은 경기 시작이 1시간가량 지연된 데 대해서도 당시 여건을 탓하며 유벤투스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유벤투스는 경기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호텔에 도착했고 휴식을 취하거나 사전 준비 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터져나오는 이 비판 목소리에 아랑곳 없이 유벤투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투어가 완전 매진됐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서 또다시 국내 팬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노쇼 사태와 관련해서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벤치에만 90분을 머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아시아에서의 또 다른 자책골이었다. 그러면서 호날두와 유벤투스가 향후 한국 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걸프 지역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면서 독일 정부는 외교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국이 제안한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 여러 변수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추가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추가적인 통화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금리나 여부는 인하 효과와 경기 회복 여부 등을 보며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본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한 부분인데요.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에 관해서 예단하기 어려워서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에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자국민의 대만 개인 여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47개 도시 주민의 대만 개인 여행을 일시 중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여행사를 상대로 대만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한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자유여행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을 찾는 관광객의 60%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공고에서 최근 양안 관계를 고려했다는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여행 제한 조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또 최근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해서 대만 정치권이 찬성한 데 대해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끝까지 괴롭힐 거다, 말 섞지 마라. 직장 상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면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괴롭겠죠. 부산의 한 최고급 리조트에서 이 같은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최고급 리조트에서 이벤트를 담당하던 양모 씨. 지난 3월 상사와 말싸움을 벌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벌이 지나치다고 해 최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물론 자리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저의 짐을 다 옮겨놓고 새로운 직원들 채용을 해서 동료들도 자신을 멀리하는 눈치였습니다. 카톡방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양 씨는 해당 상사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양 씨는 보복 인사 등을 주장하며 진호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하루 이 리조트의 다른 부서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희는 8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을 했어요. 한 달을. 단 1도 없거든요. 리조트 측은 집단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양 씨의 징계를 푼 진호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몇몇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영 기자입니다. 강남과 맞붙은 경기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05만 원입니다. 근처 재건축 아파트보다 1,800만 원이 낮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내릴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여당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나면서입니다. 서울 집값은 0.07%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최근 집값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몇몇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경기도 과천이 유력 대상입니다. 지방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광주 등이 거론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이미 재건축 사업이 한참 진행된 아파트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상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연입니다.
네,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 가서 맛있는 팝콘 먹으면서 영화 재밌게 보는 것만큼 또 좋은 피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영화 시장의 성수기인데요. 올해 여름 영화들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개봉 영화들. 엑시트라는 재난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네. 재난 영화의 공식을 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아주 코믹합니다. 네. 코믹한 부분에서 좀 공식을 깼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엑시트라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어딘가에서 탈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석 씨와 임윤아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클라이밍 동호회를 했던 그 두 사람이 네. 우연히 고층 빌딩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가스가 아래로 번졌기 때문에 구출을 위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박이나 씨라던가 고두심 씨라던가 많은 가족도 출연진들이 출연해서 이 영화가 액션 클라이밍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봐도 무방한 또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코믹함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영화로서 이제 올여름 블록버스터로 이제 관객들의 이제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상근 감독이 신인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그 리듬감 있는 액션을 보여줘서 이를테면 뭐 휴대폰으로 이런 재난 장면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중계해서 본다라던가 한국적 상황들 잘 녹아있는 그런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엑스트와 함께 어제 또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자라는 영화인데 보니까 한국형 오컬트 히어로물.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영화 모두 다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네. 새로운 방식의 장르 영화이고 그러네요. 이 장르가 또 아주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검은 사제들이라던가 더송 게스트 같은 드라마에서 이 오컬트라는 장르가 한편으로 좀 많이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나 엑소시즘이란 말 자체를 최근 관객들은 꽤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박서준 씨가 그렇다고 이제 사제로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강동원이 출연하고 있는 검은 사제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가죽 자켓을 입고 모터사이클을 탄 약간은 기존에 좀 다른 어떤 그런 검은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오컬트 무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엑소시즘 과정이 잘 그려져 있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안성기 씨가 아주 오랜만에 나이든 노신부 네. 역할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젊은 배우 박서준 씨와 그 아주 중후한 배우 안성기 씨가 보여주는 일종의 부자 관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부자 네.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렇게 영화 시장을 1년으로 쭉 놓고 보면요. 보통 이제 관객들이 많이 영화를 보는 시기가 있잖아요. 설 명절, 추석 이렇게 명절이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또 그렇습니다. 한국형 이제 성수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 한국형 성수기. 맞습니다. 네. 가령 암살, 베테랑, 해운대, 부산행 그리고 택시 운전사까지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이 시기에 개봉을 해서 네. 1000만이 넘었던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주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르는 용어도 생겼어요. 텐트폴 영화라고 부릅니다. 왜 텐트를 칠 때 가운데 가장 높게 세우는 네. 폴대를 텐트폴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가장 관객 수가 높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한다. 여름에 텐트폴이 세워져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통적으로 노리는데요. 시작은 좀 괴물 같은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괴물이 여름에 개봉을 해서 이제 1000만을 넘었고요. 그리고 괴물도 그랬네요. 도둑들 역시도 이 시기에 개봉해서 1000만을 넘었던 영화인데 무더위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피서를 가서 여행을 네.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들 영화관으로도 피서를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넘는 많은 영화들이 이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1000만을 넘는 여름 영화도 있는 반면 아닌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대개 이 시기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큰 영화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큰 영화로 한다면 제작비 100억을 넘어가는 영화들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대작들. 네. 이런 영화들이 이 시기에 노렸고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건 최소 이제 800만 이상, 900만 정도 돼야만 이를테면 이제 성공한 영화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네. 근데 지금 올해만에도 벌써 영화 4편이 개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나란 말씀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네. 영화라던가 엑시트 그리고 그쪽 이 오늘 소개해드린 사자 그리고 다음에 개봉할 봉오동 전투까지 이 시기를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4분의 1로 영화계를 나눈다라는 의미고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9월은 이제 전통적인 추석 성수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 4편이 한꺼번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물괴, 창궐, 안시성, 일랑 이 작품들 4개가 모두 개봉했지만 네. 흥행 성적은
어허. 160만, 90만, 72만 이 정도였기 때문에 모두 다 좀 잘 성공하지 못했던 선례가 있어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열을 맞아서 4편의 우리나라 대작이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뭐 알라딘, 라이언킹 해외 외화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살린다 그럴까요?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죠. 네. 그리고 올해 제가 지난주에 벌써 1000만 영화가 4편이나 나왔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중에 2편이 미국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벤져스였고 하나는 알라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헐리우드 디즈니나 혹은 마블 영화사보다 더 재밌는가를 관객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4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관객들은 조금 나눠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디즈니와 마블 관객이 겹치지 않는데 한국 영화 4편의 관객들은 또 겹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 영화라던가 아니면 역사 영화라던가 이렇게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 시장의 주요 성수기들이 뭐 명절이라던가 여름, 겨울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때 너무 몰려서 쏠려서 개봉을 하는 것들은 한국 영화 시장에도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경고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영화사 입장에서는 많이 보는 시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도 있을 거고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네. 최근에는 영화들이 흥행할 때 오히려 비수기에 개봉해서 이제 성공하는 영화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 이렇게 성수기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게 대중적인 아주 상업 영화들이 이 시기에 몰려서 개봉하고 있는데 중간 사이즈 영화라고 부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로맨틱 코미디라던가 그러니까 제작비도 100억이 아니라 한 2, 30억 정도의 이야기가 탄탄한 영화들이 좀 다른 영화들로 퍼져서 많아지는 걸 오히려 영화계 이제 일테면 생태계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작된 거는 추석까지 이어져서 아마 한국 영화 성수기 계속 이어져 나올 텐데요. 너무 좁은 시기에 많은 대작 영화들, 그러니까 100억, 150억, 올해 영화들도 150억, 160억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한다는 거는 관객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의 이제 건강한 체질을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쟁은 도움이 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디즈니 영화들과 또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큰 영화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경향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곳에 가서요 행복을 느꼈다면 그 장소를 더 좋아하고 더 기억을 하게 되죠. 뇌 속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좋은 기억이 담긴 특정 장소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심리 상태인 것 같지만 좋은 기억과 특정 장소를 연결해주는 뇌세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증명을 한 겁니다. 별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행복한 감정을 느낀 장소를 기억하고 선호할 때 이 별세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최초로 밝힌 연구 내용이고요.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도르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별세포로 가서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좋은 감정과 장소가 함께 기억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도 엔도르핀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연구팀은 2개로 나뉜 방에 쥐를 넣어 실험했습니다. 쥐가 덜 좋아하는 방에서 모르핀을 주사했더니 그 방에 오래 머무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모르핀을 맞았던 방을 기억하고 그 방을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집착과 중독을 보이는 뇌 원리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K리그 선두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전북은 어제 전주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2대1로 앞서던 후반 100패스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최근 1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승점 49에 그쳐 선두인 울산현대에 이어 2위에 머물렀습니다. 수도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북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기도 파주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북부 지역에 5에서 30mm가 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소나기는 최대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아침에 모두 비가 그치면서 최고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임진강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38분쯤 감시장비로 미상 열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성 한 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주민으로 확인됐고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넘게 내렸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도, 춘천 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 5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지하 터널에서 실종됐던 노동자 2명의 시신은 오늘 새벽 수습됐습니다. 배수 시설을 점검하던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 지도 아래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이후 양국의 외교장관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한다면 오늘 만남이 마지막 담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넉 달 만에 열립니다. 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조치,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